코스트코는 고객들한테는 너무나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걸 주면서 그 고객들한테 회원비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올리는 그런 모델이라는 거죠. 우리가 파는 상품을 파는 모델이 아니라는 거죠. 차별화되어 있고 그런 서비스를 뭔가 독특하게 해서 자, 유통기업 중에 최근에 이제 뭐 꾸준히 최강자로 떠올라 것이 이제 코스트코리아입니다. 매출이 한 6조, 7조 달려가고 있고요. 또 2위는 다이소가 이제 2024년 매출이 4조 원 넘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5조 앞을 바라보고 있고 올리브영도 4조 5천에서 5조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쿠팡이 올라가서 밀린다가 아니라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제 온라인을 융합하면서 MFC, 마이크로 풀피트니스 센터까지 갖추는 기업들이 늘고 있거든요. 다이소, 코스트코 코리아, 멤버십 홀세일, 그다음에 관련된 올리브영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들 뭐 경험 많이 있으신. 다이소는 어쨌든 그 리세션 시장에서 경기가 후퇴하는 시장에서의 저가격 관점에서는 굉장히 잘 치고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올리브영의 이 성과가 굉장히 이게 돋보이는데 특히 지금은 올리브영은 아까 더현대와 쌍벽으로 외국 관광객이 꼭 들려야 되는 곳 이런 곳으로 포지셔닝을 했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랬을 때 과연 아까 얘기하셨지만 디지털화, 온라인화도 성공했다고 보지만 상대적으로 저는 올리브영이 이렇게 독주할 수 있는 체제는 기본적으로 그 롯데가 가져갔던 그 옵스가 철수한 거, 그 다음에 또 랄라블라가 철수한 거, 그 다음에 세포라가 철수한 거, 이 기본적인 이 세 개의 경쟁 업체들이 철수함으로써 올리브영의 독주 체제가 시작되었다라고 판단되고 거기에 부과해서 온라인이 추가적으로 그게 이제 불을 부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올리브영의 이러한 그 경쟁사를 결과적으로 제거한 이 전략이 어쨌든 외국 관광객들의 그 데스티네이션이 되었다라는 점, 이게 이제 선순환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 10년간만 보더라도 지금 이제 가장 놀라운 일은 한국은 지난 10년 동안 제대로 된 획기적인 어떤 변화 성장보다는 상당히 잘 버텼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한류라고 하는 현상은 10배 이상 강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이제 K 한류 동호회에 가입된 사람들 숫자 자체가 지난 10년 동안 보니까 10배 이상 증가돼서 3억 2천만 명이 한국말도 어느 정도 하고 이제 우리 아미 같은 그런 동호회에 가입된 숫자가 지난 10년 동안 10배 이상 증가됐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인천공항 최근에 많이 붐볐지만 지금 나가는 사람하고 들어오는 사람이 해외에 출국하는 사람이 2,200만 그래가지고요. 반복돼서 나가는 사람도 있겠으니까 한 1,600만 정도가 순수하게 외국을 작년에 2024년에 나간 것 같고요. 그럼 2019년 코로나 이전에 거의 99%에 해당되는 출국자 수가 나타났고 입국자 해외 관광객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도 지금 94%, 95%까지 따라가서 지금 코로나 이전 2019년의 관광 상태가 지금 회복되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이전에는 이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많았기 때문에 면세점을 많이 찾았지만 최근에 이제 면세점이 완전히 단체 관광객이 사라지면서 오랫동안 이제 면세점 자체가 지금 존폐 위기에 처해가지고 폐점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엄청난 변화가 있었고 이제 한류가 그만큼 강화됐다는 거는 올리브영이 지금 이제 외국의 MZ 세대 한국인 관광객들이 꼭 가야 되는 게 여의도 더 현대 백화점이죠. 그 다음에 올리브영 이거는 전문점이잖아요. 이거 두 개를 꼭 방문하고 나머지 경복궁 기타 등등 해서 과거에는 롯데 면세점 가던 이제 단체 관광객들이 지금은 이제 개별 관광객 이거 체험이니까 올리브영 이제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외국인 관광객의 구매 패턴 쇼핑 코리아인데 사실은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이거는 다 한류 때문이고 우리 삼양식품의 텐베거라고 하는 주가가 1년 만에 10배 오르는 주식이 탄생한 것도 한류에 영향도 있고 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볶음면 그런 현상도 있지만 이제 우리나라 이제 K-뷰티나 K-푸드에 지금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커지면서 K-푸드와 K-뷰티를 파는 소매 업체가 동반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선생님 주신 대로 관광객이 한국에 오면 과거에는 면세점 갔는데 요즘 면세점 안 가고
입지가 좋은데 이제 다이소하고 올리브영을 거의 기본으로 가는 것 같아요. 또 강달러의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 교수님? 예, 정확히 짚어주셨는데 저도 100% 공감하고요. 그게 사실 숫자로도 놀라운 숫자가 좀 나와 있더라고요. 작년 상반기죠. 24년도 상반기에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6개월 동안 방문한 외국인이 한 600만 명 되거든요. 근데 600만 명 중에서 올리브영을 방문한 관광객이 400만 명이라 그럽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목적이 이제 바뀌었다 그러죠. 옛날처럼 그렇게 무슨 뭐 민속촌 가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편의점 와서 우리가 빙그레 우유하고 뭐 커피 같은 것도 먹고 그리고 올리브영 가서 쇼핑하는 게 이게 한국 관광의 목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면세점이 아까 어려워졌고 백화점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도 이제 백화점 면세점으로 갔던 고객이 썰물처럼 빠져나와서 지금 면세점 3사가 전부 적자로 엄청난 힘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올리브영의 파워가 엄청나고요. 단순하게 이런 중소규모 기업의 화장품 회사가 아니라 어느새 LG생건, 아모레까지도 넘어버렸어요. 상상도 못했었어요. 어떻게 그 올리브영이라는 조그만 구멍가게가 아모레, LG를 갖다 넘을 수 있을까? 훨씬 뛰어넘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올리브영이 이 주식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예상 기업 가치가 최소 5조에서 심한 경우에 10조까지 보고 있더라고요. 10조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롯데쇼핑, 뭐 이마트그룹, 현대백화점그룹, 뭐 갤러리아, 뭐 GS그룹, BGF 다 사고도 남습니다. 그 화장품 회사, 화장품 전문점 하나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오프라인 유통업체를 사고도 남을 정도의 가치가 됐다는 게 굉장히 큰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우리가 덩어리만 키워서 될 것인가, 차별화에 시켜서 뭔가를 가져가야 될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금 강력히 1위로 달리고 있는 게 이제 멤버십 홀세일 클럽의 코스트코 코리아거든요. 뭐 보니까 세종시가 인구가 39만 명이더라고요. 그리고 1위 매장을 그 전에 한 3, 4년 전에 1위 했던 양재점이 2위, 전 세계 매장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이제 1위, 2 매장이 이제 세종 양재가 되어 있는데 멤버십 홀세일 코스트코에 대해서 이제 차별화 전략도 많지만 여기에 대해서 의견들을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김 회장님, 코스트코 코리아 어떻게 보십니까? 참 우리나라 코스코는 대단하고 생각하는 게 그 일본의 코스코를 보면요, 그 마카리 같은 데 가보면 코스코 플러스 이케아라든가 아니면 또 오사카에 또 갔더니 코스코 플러스 미쓰이 부동산의 쇼핑몰 뭐 이런 형태로 진출을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강남의 양재동 코스코 같은 데는 사실 단독 점포로 하고 보는 상황이에요. 그 세종도 마찬가지고요. 그 정도로 그 상권 파워가 이 정도로 강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 전 세계 1, 2등이 된다는 것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거를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고객들하고 인터뷰를 많이 해봤는데 고객들의 메시지가 그거더라고요. 코스트코를 가는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반나절의 미국 생활? 내가 그 반나절을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를 그 미국의 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미국에서 그 유학을 했거나 미국에 하시던 분들이 그 미국 정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곳이라는 관점들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상권 파워라는 관점보다 저는 한국에서는 좀 미국의 문화를 느끼고 싶은 그 반나절의 미국 문화 체험 이런 관점들이 굉장히 차별적으로 강조된 점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서 교수님. 네, 그 뭐 사실은 아메리칸 라이프 스타일을 산다 뭐 이런 개념도 있고 문화적으로 지금 해석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뭐 워낙에 가성비가 세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코스코는 그 일정한 마진만 가지고 협력업체들한테 최대한 배려를 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고요. 이런 진정성 있는 뭐 협력업체 정책이 아마 한국에서도 통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게 멤버십이기 때문에 지금 뭐 돈을 내고 이제 그 카드를 만들어서 다니는 독특한 그런 이제 멤버십 쇼핑 형태인데도 이렇게 잘 되는 게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은 코스코가 한국에서 잘 되는 거를 좀 연구할 정도로 좀 독특한 현상이라고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는 한 5만 평, 매장당 5천 평이 넘는 매장에 SKU가 딱 한 3,500개, 국내는 3,500개밖에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파레트 단위로 한 기업당 하나의 상품만 최저가로 납품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거기에는 불필요한 인테리어라든지 장식을 줄여가지고 가격을 최소화하고 마진은 딱 15%만 받습니다. 국내 유통업체 마진이 25%거든요. 25% 마진을 봐야지 영업이익률이 나중에 2, 3%밖에 안 나와요. 1% 마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돈을 벌까? 코스트코에는 1억 명이 넘는 회원이 있고요. 그 회원들의 회원비가 연간 수조 원입니다. 연간 7조 원, 8조 원이 넘는 회원비가 나오는데 갱신율이 재계약률이 90%가 넘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재계약을 하고 있죠. 즉 코스트코는 고객들한테는 너무나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걸 주면서 그 고객들한테 회원비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올리는 그런 모델이라는 거죠. 우리가 파는 상품을 파는 모델이 아니라는 거죠. 차별화되어 있고 그런 서비스를 뭔가 독특하게 해서 고객들이 찾아가게 만드는, 그래서 코스트코는 반경 50km까지가 주요 고객들이고요. 우리나라 국내 대형마트들은 반경 4km, 5km만 넘어가면 안 갑니다. 그게 가장 강력한 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